네, 태극기 라이브 함께 하는데 지금 정프로님의 그 음. 투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해가지고 정프로님이 한 두 종목, 저는 이제 한 종목만 집중 네네.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살짝 밝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STX 그 종목이 어제 상한가 또 오늘 상한가.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네. 빠르게 카톡 보냈어요. 정프로님 지금 또 급등입니다. 파십시오. 조금이라도 수익 덜 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막 고민이 아니고 이제 열심히 비밀번호를 찾으시더니 예 매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네.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여러분 내일 아마 오시면 어깨에 이제 가득한 뽕 그리고 정프로님 안 계시니까 허위 사실 좀 유포해 볼까요? 네. 한 10억대의 수익을 내셨다는 그런 소문이 네, 뭐 시드가 네, 많으시니까.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또 그쵸. 뭐 또 우리 또 이럴 땐 또 박수 쳐줘야죠. 그렇죠. 네. 또 매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일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 또 예. 이 맛에 투자하는 천은, 거죠. 또. 예. 네. 정프로님이 내일 또 얼마나 미소를 머금고 방송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증시 셔터맨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내일 만나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주가는 드려야죠, 당연히. 예. 또 얼마나 파실지는 모르겠는데. 상한가. 오늘 상한가에 예. 매도하셨어요? 천원이네요, 진짜. 예, 그 정프로님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행운 음. 안 계시니까 막말하네요. 마지막은 아니길. 네. 네, 오늘 시장을 쭉 보자면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밀렸던 움직임을 보여서 걱정했는데 네. 후반자 그래도 좀 선방했네요. 네, 뭐 폴란드 이슈가 뭐 사실은 하루 종일 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일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호조 때문에 뭐 코스피는 8%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된 그 폴란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장 시작 후에 이제 나토가 긴급회의 소집 속보가 전해졌고요. 9시 50분에는 G7 정상회의 소집 속보 때문에 시장 긴장감이 더 고조됐고요. 예, 수급상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거세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는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나 조이 목재 업종이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상황을 보시자면 폴란드 정부가 이제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수요일 나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4조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4조는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만 이제 이번 사건은 누가 발사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단일한 사건이고 반복될 것이란 조짐은 전혀 없다라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애도를 표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했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콜레바 외무장관은 이제 폴란드와 연대를 재확인하면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인 바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본인만 생각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더불어서 이제 F-15, F-16 등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나토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어떤 주장을 한 겁니다. 금융시장은 폴란드 대통령의 반복될 조짐이 없다는 발언 때문에 달러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고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하락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이제 어떤 빠지는 폭이 좀 제한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토 헌장 4조 발동은 뭐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단 방어 조항인 나토 헌장 5조 발동 사항이 될지 이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 나토 관련된 헌장 5조는 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거의 3차 대전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급하게 이제 어떤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이 조약 그 말된 5조 이 부분은 과거에 긴 역사 동안 5조가 발동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9.11 테러 때. 그때 딱 한 번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한 번도 이 5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 해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너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되면 결국은 이제 오발인지 어떤지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유로화의 움직임을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장중해 봤습니다. 주가 지수가 급하게 하락하던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급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속보를 통해서 이 궤도상 러시아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게 빨갛게 그려진 그 점이 이제 그 오늘 폴란드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던 그 네. 국경 지역이고요. 파란색. 동그랗게 이제 지금 원이 표시된 게 이게 뭐냐면은 반경. 이번에 떨어진 미사일의 반경. 미사일 이름이 이제 S-300이라는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 미사일의 반경입니다. 네. 이 사거리가 150km, 그러니까 95마일 정도가 되는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반경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 국경이 폴란드에서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그 거죠. 미사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쏘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어설프게 이건 불가능한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유럽에서 지금 빌런이 러시아니까 그냥 이거 뭐 음. 떨어지면 러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그래서 있겠군요. S-300이라는 이 미사일 자체가 어쨌든 반경으로 봤을 때 1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네. 폴란드로 러시아에서 쏘았다는 말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S-300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쐈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러시아가 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아닌데 예, 어딜까요? 그리고 뭐 미사일이 러시아산이라고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트위터에서 떠한 건데 이 왼쪽 위쪽 사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 빨간색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S-300의 AD 시스템의 OV5 시리즈 이게 뭐냐면 이게 모터 이게 우크라이나산 모터라 해요. 모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위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모터가 우크라이나산이라고 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쏘았냐 그것도 알 수 없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미사일이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쏘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쏜 건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봐서는 공식 발표는 이제 러시아에서 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이 대략적인 짐작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로 나가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다가 파편이 날아들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사상자가 2명이나 발생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싸웠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다소 좀 시장에서는 좀 너무 과도한 어떤 반응이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나토가 나서라 전쟁에 나서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오전에 준 거였죠. 뭐 그런 게 어쨌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우크라이나로 날아드는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대응 사격을 했고 네. 그 미사일이 이제 같이 격추가 되면서 파편이 이제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지금 이야기가 근데 되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파편에 사람이 죽.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뭐 그래서 이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기가 좀 아직은 힘듭니다만 네.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 쏘아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토가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은 아닌 걸로 이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네. 분위기였어요. 뭐 그래서 이런 추정 보도 때문에 미국의 선물 지수도 플러스 전환했고요. 뭐 국내 시장도 약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시 순매도와 더불어서 위안화가 또 약세폭이 좀 장중에 확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1,332원대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증시 상단도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됐고요. 다만 이제 종가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가 증가하면서 코스피 140억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국인이 돌아선 거죠. 굉장히 많이 팔다가 뭐 아마 합계로 본다면 장중에 한 3천억 이상은 산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끝물에는 코스피를 순매수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경계감은 있었지만은 외국인 매도 우위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음식료 업종이 이제 오리온이 3%대 올라가면서 네.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업이 한국전력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최근에 급등 부담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이 업종이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주요 제약 바이오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 심사 이슈 때문에 운수 창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오락문화나 컨텐츠, 반도체 관련된 주가 일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에이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컨텐츠 관련 주가 강세가 특징적이었고 일반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부품, 음식료, 담배 등은 코스닥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봤고요. 각 섹터별 또 이슈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락 문화 섹터, 그러니까 뭐 콘텐츠 또 소속사 그 갑자기
업종 엔터- 이름 네 엔터? 엔터 쪽 네. 상승을 보였죠. 네. 네, 전일 이제 시장에서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실적 조조라는 의견에서 네. 매수 단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의견 주가 제시가 됐고요. 어제 넷플릭스가 꽤 많이 올랐죠. 네. 예, 한국 컨텐츠 업종은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사실은 그 제시카 R 에럴리치 애널리스트 이름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가치 지향적인 광고와 암호 공유 등의 상당한 전환을 통해서 수익화 개선하려는 노력이 운용과 재무적인 상승을 충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게 평가했습니다. 어렵게 어렵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 소리예요 이게? 여태까지 좀 어렵지만 네. 수익화 노력이 되면서 네. 좀 좋아질 거야 이 말입니다. 돈 그래서 이제, 벌려고 열심히 예. 머리 굴리고 있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소리죠. 예, 그래서 암호 공유 이런 말을 왜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암호 공유가 이 계정 공유요. 암호 아, 그 로그인해가지고 네, 보잖아요. 정말. 그 암호 네. 공유. 네, 얘기하는 그렇군요. 한 거죠. 계정을 암호 사서 여러 명이 공유하니까 네네네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을 그렇죠. 한 겁니다.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넷플릭스가 3분기 순증 전환 그리고 4분기는 순증이 확대될 거고 광고 요금제 출시라든지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 회복 시도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온 표가 하나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네. 넷플릭스가 최근에 구독자 감소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 10월 달에 계정을 같이 쓰던 사람이 새 계정을 만들 때 시청 기록이라든지 찜한 컨텐츠 등을 이전해주는 프로필 이전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컨텐츠 쪽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던 게 하나 뭐냐면 자, 레몽레인 드디어 이제 송중기가 돌아옵니다. 송중기 배우가. 너무 기대돼요. 예,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레몽레인이 IP 확보 사업 모델 추진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익성 증진을 네. 한다는 게 이제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게 11월 18일부터 방송 시작을 하고요. 매출 증진이 될 거다. 그래서 레몽레인이라든지 관련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중앙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동시 방영 판권을 글로벌 OTT 독점으로 안 주고요. 여러 OTT에 나누어서 판매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트리밍이긴 하지만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등 동시에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처음 있는 일. 네, 그래서 국내는 티빙과 넷플릭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방영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은 비유라든지 라쿠텐 비키, 일본 쪽입니다. 이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수익성 모델이 강화되고 있고 또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금, 토, 일 주 3회 방송입니다. 아 금토일. 네. 아못 나가겠네요 어디 주말에. 그거 보느라.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시도인데 네.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뭐 주석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좀 전해지면서 한한령 관련된 해제 기대감까지 있었죠. 그래서 네. 컨텐츠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중앙, 레몽레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광고 요금제가 출시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나스미디어 같은 이 광고 관련된 쪽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레몬레인이라는 종목을 사실 잘 몰라서 그런지 오늘 장중에 좀 올랐다가 아쉽게도 좀 윗골이 달면서 하락 전환했는데 오늘 막 에이스토리 그 우영우 소속 그 컨텐츠 만든 네네. 곳 7%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3% 넘게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또 이어서 사료, 농업, 방산 이 같이 엮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사태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쪽이 사료, 농업, 방산 이런 쪽은 역시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라서 이제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실을 바로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수급이 이제 쏠려서 그런데요.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최근에 LNG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 위치한 프리포트 LNG 수출 시설의 그 서비스 재개가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관련 설비에 파이프 균열이 발견되면서 재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표를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유럽 그 천연가스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가스 같은 경우는 9.15% 급등했고요. 미국 가스 가격은 3% 정도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덜 오른 이유는 뭘까요? 텍사스에 대한 프리포트 미국 LNG 수출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 균열 때문에 재가동이 지연될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LNG가 미국의 재고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급등하고 미국은 좀 덜 오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포트에서 유럽 쪽으로 LNG가 수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12월까지 프리포트 터미널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쪽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 쪽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독일 최초의 부유식 LNG 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띄워주시면 이게 배로 네. LNG 관련된 터미널입니다. 원래 이제 LNG 터미널을 항구 쪽에 지어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쵸.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 부유식으로 터미널을 저렇게 배를 이용해서 하면 한 1년에서 2년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독일 최초의 부유식 LNG 터미널은 독일은 원래 LNG 터미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 최초의 LNG 터미널 개장이 됐고요. 본격적인 가동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거고 아마 두 번째는 12월 말 그리고 내년에는 3개의 터미널이 더 추가될 예정이니까 독일 쪽도 LNG 터미널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LNG 가격에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급등하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겨울은 사실은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저장고, 이 재고는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올 겨울은 그래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 이상 지금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 쪽의 재고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들은 좀 재고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 급등 사례는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드디어 내일 이제 빈살만 왕세자 동생님이 오시네요. 저 동생이더라고요. 85년생. 동생이 오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동생이에요. 동생. 네, 85년생. 그래서 뭐 한국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기대감이 먼저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새로운 뉴스가 내일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 그러니까 완전하게 공식화된 건 아니고 이렇게 만난다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주가들은 기대감이 뭐 사실 좀 반영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내일 만난다고 또 내일 갑자기 어떤 관련주가 뭐 급등하거나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뭐 건설주도 그랬고 일부 뭐 원전도 그랬고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일부 게임주도 뭐 이렇게 사우디 관련된 자금이 또 뭐 투자가 된다더라 뭐 설이 돌면서 막 이렇게 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집중되는 게 또 수소 쪽이에요. 수소. 이게 돌면서 수소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전력과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이 회사들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56억 달러, 8조 5천억 정도 규모의 그린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프로젝트와 관련된 MOU를 체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수소 관련 이야기는 얼마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수소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강세였는데 이게 이제 테마가 돌면서 수소까지 사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일 만약에 뭐 방한을 한다고 해서 내일 또다시 이게 갈 거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시멘트, 뭐 가구 업종까지 수혜기 되면 강세를 보였고 하물며 이제 게임주까지 돌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생산시설 위치, 그다음에 수주 레퍼런스 등이 향후에 실제 수혜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테마 중심의 급격한 뭐 수급에 의한 상승은 투자에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 다녀가는데 이렇게 다 쑤셔놓고 가는 건가요? 뭐 1시간 다녀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그러네요. 방한 일정에 대해서 저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새벽 2시에 왔다가 오후 7시에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통 네. 호텔 체크인이 오후 3시쯤 되잖아요. 네. 우선 내일은 모든 네. 일정이 우리 수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 수능 시작되면 이제 비행기가 못 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찍 오는 걸 네. 수도 있겠군요. 왕세자보다는 수능이 우선입니다. 어이, 그래서 그럼요. 왕세자는 안 된다. 네. 아침에 뜨면 안 된다. 듣기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이, 물론입니다. 빨리 와라. 네. 그럴 그거 수도 있겠군요. 그냥 네. 지금 그냥 빈살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네. 수능.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 뭐 왕세자가 와도 그분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어디 위치를 계속 돌릴 건가 생각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딘가로 오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그쵸. 좀 굉장히 여유를 두고 어떤 음. 뭐 미팅이 이루어지지
왕세자가 왔는데 사우디 왕세자를 뭐 1시간 간격으로 여기 옮겨서 만나고 다음 1시간 뒤에 저기 옮겨서 만나고 그런 네. 식의 1박 2일의 일정을 잡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성 부회장 그리고 지금 SK 쪽, 뭐 한화 쪽의 인사들이 다 모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다 같이 만난다고 하는데 뭔가 굵직한 기업들 얘기 나올 때마다 또 내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원래 이재용 회장과 그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호영호제 하겠죠. 과거에도 이재용 회장의 주선으로 다른 그룹사 총수들이 이재용 회장의 주선으로 만났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이 좀 수주 관련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 정도이니까 이재용 회장의 역할에 따라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같이 만나냐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누구를 그쵸. 만나고 갈지 그건 떠난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이슈가 나오겠죠.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그걸 좀 그때는 봐야 되는데 근데 만났다고 해서 또 수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주가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들이 꽤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철강업종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사실은 철강이나 조선업종,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후판 가격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철강 업장에서는 이게 어렵다라고 또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서로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다 이게 알려집니다. 근데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수입산 후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후판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달라고 국내 업체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철강 업체는 또 최근에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폭에 대한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철강 업종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경기가 턴을 빨리 하는 게 뭐 당장 뭐 오늘 뭐 내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체 자체로 봐서는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건해서 결국은 관건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게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한다면 사실은 철강업종들이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어떤 실적 단위, 분기 단위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가 내년 1분기에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입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유통업체 오늘 또 미국 쪽 좀 이슈를 받았나요? 네, 제가 하나 그림을 또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재고입니다. 재고 어떻게 보이세요? 네. 재고가 아마존은 조금 꽤 올라가죠. 아마존은 네. 올라가는데 딴 근데 데는 좀 타겟하고 월마트는 꽤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쵸. 베스트 바이도 확 떨어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방송하면서 해외 쪽 브랜드 옷 어제 뭐 바버 이야기했죠.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번 4분기에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가 소매 판매 업체 등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어제 월마트가 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쇼핑 계획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스토어나 디지털 채널 매출이 전년 비해서 8.2%나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마트가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기 재고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의미 있게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 4분기 연말을 지나면서 재고 수준이 의미 있게 빠지면 내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좀 이런 유통과 관련된 소매 관련된 쪽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도 국내 OEM 같은 경우가 재고가 빨리 소진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의류나 이런 쪽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 미국 쪽의 그 어페럴 쪽의 가격 수준인데요. 자,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여성 의류. 그래요? 예, 그리고 애들이나 애들의 토들러, 인판트 쪽의 의류 이게 제일 많이 또 네.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와치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남자들의 셔츠라든지 뭐 스웨터, 예. 그다음에 여자들의 드레스, 원피스. 그다음에 남자들의 수트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의류가 제일 많이 빠져 있고 아이들 의류가 애기들 의류들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말에 이제 쇼핑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저게 지금 9월부터 10월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보면은 다 그 좀 여름 옷들이 빠지고 늘고 네. 겨울 옷들 빠지는 약간 그런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시즌이 다가올수록 약간 네네네네네. 그전 재고 물량을 빨리빨리 소진하려는 그러한 음. 움직임들 네, 맞습니다. 나오곤 있는데 근데 또 다시 막상 시즌에 들어가면은 그 내렸던 가격을 살짝 또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우터는 빨리 팔리니까. 예, 지금 줄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온 것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뭐 소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월마트 실적에서 보면은 이제 필수품 위주의 소비만 그 가격 효과 상승을 충분히 발현했고요. 그 외에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역시 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필수 소비재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역시나 인터넷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먹는 음식료나 식자재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은 재고가 아직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정자상거래 시장에서 음식료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가전이 22%, 의류가 20%, 가구가 12%, 헬스 뷰티가 9%, 장난감이 7%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가전이 26%, 의류가 27%, 책과 비디오가 12%, 가구가 10%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음식료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안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음식료 비중이 높은 월마트,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음식료품이 56%, 그리고 일반 제품이 32%니까 상품 구성이 다르죠. 원 플러스 원 많이 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네.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쵸. 가격이 올랐는데 요즘에 이제 SK 와이번스가 또 우승을 그렇죠. 하면서 슥세일. 네, 쓱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매출이나 이런 상승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음식료 관련된 이런 쪽에 관련 재고가 어쨌든 좀 활발하게 좀 재고가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 갖고 오면서 이제 연계해서 아까 이제 뭐 그 저희 그 센터장님도 아까 페이스북에 이제 그 패치리세요? 편의점에 두 편의점에 분이서? 삼각김밥이 뭐 솔드아웃 네네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없어요 요새. 네, 저 네. 여기도 올리셨잖아요. 방송 끝나고 혹시 배고파가지고 가끔 네. 가는데 네, 네. 없어요. 맞아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아까 보니까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의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편의점 산업에서 계속 보자는 이야기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편의점 산업 내의 객수 추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올라온 게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확실히, 예,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황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편의점 사업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편의점 산업 내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 9월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는데요.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좀 풀린 게 4월부터 풀렸지만은 편의점 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효과가 9월부터 나타났다 봅니다. 그게 왜냐면 작년 21년부터 22년 월 평균 객수 추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객수가 올라온 달이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4월에 완화가 됐지만은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에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편의점이 좀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월까지도 기업들은 또 재택을 또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 사업에 좀 늦게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규제 완화는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이런 추세라면은 내년에 상반기까지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객수 증가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 물가 상승이나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네. 편의점의 4사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28%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식 물가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덜어줄 수 있는 즉석식품의 편의점 차별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편의점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15년과 17년도에 BGF 리테일이나 GS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그때는 좀 과하게 받긴 했습니다만 그때 밸류가 25배 이상 받았거든요. 그때가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큼의 밸류는 아니겠지만 현재 특화된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 속에서 즉석식품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아니겠지만 그때와 똑같은 밸류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밸류보다는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모두 이제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좀 주목하자 보는데 차트 보면 최근에 주가가 꽤 뭐 드라마틱하게 조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 단위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안정적인 어떤 모객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뭐 5에서 10% 하루 만에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구가를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SK 와이번스 팬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뭐 오비 근데 두산. 네. 아까 우승팀은 SK 와이번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쓱 아, 네. 랜더스 아니에요?
그렇죠. 우승을 예, 네, 네. 와이번스라고 얘기하면서 와이번스. SK 와이번스 팬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일전. 네, 네, 그렇죠. 네. 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예, 저는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갱상도. 5년부터 예, 오비였고 지금 두산이고요. 네네네. 그때 박철순 그 투수 때문에 네. 거의 빠져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통 관련해서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섹터는 뭔가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본행제입니다. 오늘 뭐 조선업종도 본행제? 나쁘지 않았지만은 본행제 쪽은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3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 때문에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냥 한 번에 일단 보실 수 있어요. 자. LNG선 호황에 의해서 본행제 관련된 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이나 그 동성화이텍 관련해서 실적이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오늘도 괜찮았고요. 올해 발주된 본행제 규모만 1조 7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차트는 이제 가치투자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지만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실적단에 상당히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행제 업체도 조금 길게 보시고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풍력주도 뭐 이슈가 있었네요. 네, 이제 CS 윈드가 장중에 좋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오늘 그 국내에서 고정 가격 입찰제 최종 낙찰 결과가 발표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총 377.4메가와트 확정인데요. 경쟁률이 1.9대 1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낙찰받은 업체들이 2개월 내에 이제 REC 계약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20년간 이 풍력 관련해서 고정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에만 이 고정 가격 보장하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태양광에만. 그동안에는. 예.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대비 풍력은 훨씬 더 긴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가격이 보장이 안 되니까 중간에 파이낸싱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죠.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사업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막 그냥 안 되고 뭐 이렇게 사업이 그냥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게 그 REC 계약 의무가 정부가 20년간 고정 가격을 보장한 제도가 태양광에만 제도가 진행되다가 이 제도를 풍력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입찰이 됐는데 첫 입찰이기 때문에 규정 미숙 때문에 여러 가지 탈락한 업체들도 다수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추가 입찰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아마 연간 100메가와트에도 못 미친 국내 풍력 시장이 지속 성장 가능한 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 통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100메가와트도 안 됐는데 오늘 최종 낙찰 결과가 377.4메가와트니까 한 서너 배 정도 올라온 입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실적으로 전이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에도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기존에 이제 거의 뭐 9대 1 정도로 이제 태양광이 집중됐었는데 올해 이제 현 정부가 바뀌면서 6대 4로 풍력을 4로 올렸어요. 태양광을 6으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풍력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정부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우호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마침 오늘 그 CS 윈드가 이제 오늘 그 관련된 발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냈습니다. 자, 그냥 가져왔어요. 표를 띄워주십시오. CS 윈드가 이제 풍력 타워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그걸 사진으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이나 베트남 공장에서의 공급을 이슈로 해가지고 이 관련된 약 3.1조 정도 수준의 그 CS 윈드에 이제 공급 공시가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의 공장이 현재 4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생산 캐파가 증설이 시작되고요. 베트남은 해상 풍력 타워 제조 기지가 신증설이 이루어질 것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지 구매가 완료된 걸로 CS 윈드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유럽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2025년부터 급증하고 이를 위한 타워 공급이 24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딜이 빨리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3.1조 정도 규모의 딜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제 이렇게 몇 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뭐 그냥 나누어 보면 매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해상 타워를 지멘스에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계약으로 여기된 상황이고요. 이 지멘스가 해상 풍력 누적 점유율이 70% 절대 강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계약은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대 해상 풍력 타워 업체로 등극하는 계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역시 이제 올라가던 주가가 윗골을 따고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종가 무릎은 다시 붙이면서 한 4, 5% 정도의 종가 이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S 윈드가 이제 베스타스라든지 지와도 굉장히 중요한 미동분
일부 해상풍력 타워 공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서 추가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수익 인식이 결국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부터는 숫자를 봐야 될 부분이 네. 클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또 다른 에너지 원전 이어서 볼까요? 네, 원전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쪽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뭐 네. 23일 그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서 영국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국과 영국의 협력 방안을 통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케줄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그 영국 원자력 산업 협회장이 오는다고 이야기 들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전 현황과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영국의 원전 시장 상호 진출 방안이라든지 제3국의 동반 진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것으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총 3,2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인 힌클리 포인트 C 건설이라든지 셀라필트 원자력 단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의 주도하에서 그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추진 중으로 또 영국 쪽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과 뭔가 사업을 연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향후의 어떤 그런 어떤 스케줄에 의한 어떤 뭐 수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 테마가 오늘도 집중적으로 좀 중심을 받았습니다. 네. 금융주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오늘 뭐 은행주도 좀 반짝 올라갔는데요. 이게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쵸. 시중금리도 그렇고요. 지금 10월 달에 은행 코피스 금리가 신규 기준 전월비 58bp, 그러니까 0.58%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월비 3.98%나 올라갔고요. 잔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월비 33bp가 올라가서 2.85%로 공시가 됐습니다. 이게 신규 기준 코피스 금리가 2010년 1월 공시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높게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는 한국은행 신규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보면 은행주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잠시 주춤했던 NIM 그러니까 일부분에서 상승폭이 10월에 다시 확대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행은 NIM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진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NIM 개선폭이 좋아져서 4분기에 좋아지는데 그럼 이제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던 분들이 너무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담스럽죠. 부담 때문에 대출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출이 또 줄어들면은 NIM이 개선되는 거에 또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좋다고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다소 좀 경색된 자금 시장 관련된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은행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떤 뭐 출자금도 내놔라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대 금리차 인하 압박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은행주가 누리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뭐 진단 키트 사실 이쪽은 계속 이제 꺾이는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뭐 약간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튀었다 볼 수 있지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요가 역시 줄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시즌 같은 경우가 3분기 매출이 1,508억, 전년 동기 대비 50.6%나 급감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 손실도 322억, 순손실은 113억으로 동반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도 3분기 매출이 243억,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 그리고 영업 손실도 91억 손실을 났고요.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1,313억, 전년 동기 대비 68.6% 급감, 그래서 영업 손실도 169억 기록했으니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겨울이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향후에 엔데믹 규조가 아직까지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4분기에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도은앵커는 마지막 그 코로나 진단 해본 게 언제예요? 거의 한참 됐죠? 한 2달은 넘은 거. 그러니까 두 달? 그게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또 계속 네. 생기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네, 그리고 저도 한 안 나오죠. 여름에 한번 해보고 네.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근데 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있긴 있어. 네, 있습니다. 어. 뭐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걸리지 않으셨던 네. 분들이 이제 뒤늦게 확진되는 경우들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눈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진단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면 예전에는 거의 매일 그렇죠. 했죠. 뭐 쌓아놓고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해당되는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네, 예, 줄어들 둔화될 수밖에 예, 없겠죠.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 원숭이 도청 환자가 또 생겼어요? 네,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따르면 단기 수급으로 보시는 데 음. 많은데요. 그 국내에서 세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4일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이제 두창 확진자로 이제 얘기됐고요. 환자가 8일날 뭐 발열이나 발한 어지러움증이 뭐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일에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통증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 이제 내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뭐 세 번째 확진자니까 뭐 그렇게 뭐 이제 심각하다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잠잠하다가 갑자기 확진자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뭐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단기적인 의미가 이슈다. 없는 그냥 일반적인 뭐 테마성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꼼꼼한 시황 쭉 확인해 봤습니다. 증시자타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